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말합니다. 미국의 생존 수단을 하나의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미국이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국민 생명을 위한 의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성장했고 중국의 개방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개방 개혁을 믿고 WTO 체제에 편입시켜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를 만들어버리고 꿀만 빨았던 것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태가 벌어지니 트럼프는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존 개념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자체를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의 세계 공장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의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이고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기존의 서플라이 시스템에서 중국이 서서히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훨씬 빠르고 강한 방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실행력은 역시 빨랐습니다. 이달 9일 레리 커들러 미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일종의 뉴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희망은 보다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렐리팽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품목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는 흐름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죠. 그동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지속된 스탠스였습니다만 최근 사태가 터지며 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한 대응으로 위험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반대편과 휩쓸리는 측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역시 공교롭게 같은 9일에 경제산업성은 총액 108조엔의 현 사태 관련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개혁을 위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최근 사태로 중국에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원화를 위해 2,200억엔을 일본 제조업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때 지원하고 나머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데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이유가 다르다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이고 일본은 생산 라인의 다원화라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평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 이후 미국, 일본 모두 중국을 더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즉, 중국은 앞으로 더 발전해도 미국, 일본과 같은 부류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미국, 일본뿐이 아닙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6일 의료기기 부분에서 자금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필품을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곤란을 경험한 국가들로서는 대책 마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영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최근 사태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리스 존슨 내각은 중국에 대해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인수 제한이나 대학 연구에 중국 유학생 제한 등을 제시했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5G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했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가 단순히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토록 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사태에 대응하기에 바쁘지만 사태가 다 끝나면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장기간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매진했으나 사태가 종식되면 영국의 대중국 관계 역시 상당히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은 미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인도의 변호사협회도 중국을 상대로 2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WHO와 UN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중국인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상황을 의화단 사건 당시 8개국 연합군에 비유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화단 사건이 일어난 1900년 경자년 흰 쥐의 해는 중국이 서방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해입니다. 의화권을 익히면 금강불괴, 도건불침의 몸이 되어 총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 권법 집단은 처음에는 반청복명 계통의 비밀결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지도층이 청나라 황족에게 포섭되면서 친청 방향으로 선회했고 반기독교적 운동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부청멸양,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 라는 구호를 앞세운 반외세 운동이 된 후 베이징에까지 입성하여 외국 공사관들을 습격했습니다. 이 당시는 서구 열강들끼리도 경쟁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의화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권이 침탈당하고 자국민이 학살당하자 8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했고 결국 의화단과 의화단을 지원했던 청은 패배했고 우리에게는 베이징 의정서로 알려진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8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로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만 빼고 현재 중국에 이를 갈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개국 연합군에게 다구리를 맞았던 경자년은 항상 중국이 폭망한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 이전의 경자년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 아편전쟁이 일어난 1840년입니다. 일개 오랑캐들에게 패배한 아편전쟁으로 중화사상이 여지없이 깨진 중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난징조약 체결로 홍콩이 할양되고 서양 열강의 중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해가 184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거쳐 바로 직전인 1960년 경자년에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시작으로 제4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업에 해로운 4가지 모기, 파리, 쥐 그리고 참새를 제거하자는 운동이었는데 모택동이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검지로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참새가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참새를 잡았던 방법은 총이나 새총 이런 게 아니고 역시 중국만의 전매 특허 치트키, 인해전술 특정한 날을 정해 참새가 앉을 만한 곳에 사람을 풀어놓고 계속 시끄럽게 방해해서 참새들이 착륙을 못하고 탈진할 때까지 날다가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병크 끝에 창궐한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초토화해서 3년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5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공산당 지도부는 모택동에게 참새전쟁을 계속할지 모르니 모택동 주석은 다시 다음과 같이 규시하였다고 합니다. 수월러 그리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빌어 참새 20만 마리를 다시 수입했는데 1인이나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철저하게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독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 현대 독재 국가나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독재화된 조직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수많은 병크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0년 경자년에 중국에서 발현된 사태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의화단 사건 당시에 8개국은 가뿐히 넘을 숫자의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이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짜맞춘 이야기겠지만 각자의 경자년마다 중국의 비극적인 사태가 터지기 전 60년의 기간 동안 그 원인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왕조가 부정부패와 연속된 병크를 터뜨리지 않았다면 아편전쟁엔 패배도 없었을 것이고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수습하고 외세에 잘 대응을 했다면 의화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며 일제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다행히 연합국에 끼기까지 했는데 또 공산화가 되어서 참새나 잡아 죽이다가 대기근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사태 발생의 기원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산된 원인도 중국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엄청 줄었다고 또 홍보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2020년 경자년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왕정자산관리공사 이코노믹스는 현재 2억 500명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500만 명, 중소기업이 2천만 명을 해고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1억 8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업무 복귀를 강조해도 외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없으니 조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 4분기에 46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그 절반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수억에 달하는 가구가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00년 의어단 사건이 일어날 당시처럼 중국 내부의 상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탈중국 이후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전 세계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장소에 생산 거점을 두어온 방식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입각한 상호 호혜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중국과 같은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체계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탈중국, 동남아, 인도라는 도식도 깨어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글로벌 공급망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도 효율성 대신 중복을 도입하고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급의 안정성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로 집중된 센터 시스템이 아니라 세계를 권역별로 나눈 제조와 물류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원가의 절감을 위해 삼성이나 폭스콘처럼 수십만 명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지방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내는 전략이었다면, 이 사태 이후에는 제조 고점은 다소 원가면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치, 사회적 안정성, 주요 시장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이라면 미주,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지역에 복수의 제조 고점을 분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이 중국을 쏙 빼어 닮은 베트남도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고, 공급 다변화는 고마운 아베 총리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작년부터 많이 연습한 것도 있네요. 어쨌든 세계는 보건적 이슈를 넘어 향후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시대가 다 오고 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그리왔듯이 이런 혼란을 또 한 번 딛고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구마다 2장씩 배포한 마스크는 일본인들마저도 한탄할 정도로 대실패작이었습니다. 마스크는 얼굴에 맞지 않을 정도로 작았으며 불순물이 끼어 오염이 되어 있는 등 불량품이 많아 사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아베 마스크가 도착하지 않은 지역까지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아베가 마스크 자금을 유령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아베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상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현재 의료가 붕괴되었으며 엄청난 규모의 휴직자가 생기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일본 매체 동양경제에 따르면 일본은 긴급사태 선포가 해제되었지만 오히려 일본이 더욱 무서운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9페이지에 걸쳐 보도한 기사였는데,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보면 일본의 C19 대책은 주먹구구식이고 선진 기술도 쓰지 않고 있다면서 C19에 따른 제2의 여파가 확실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아베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데 열중할 것이고, 결국 일본이 재정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의 취지는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은 전력을 다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C19 대응에 몰두해야 할 이 시기에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유령 법인의 실체가 밝혀져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C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아베는 마스크에 이어 또다시 딴 주머니를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5월 27일 문춘 온라인에 따르면 769억을 수주한 기업이 유령 법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C19로 일본이 불황을 겪자 일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베가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 2조 3천억엔, 원화로 26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 위탁받은 기업 중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주간 문춘이 취재를 시작하자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라며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보다 수입이 줄어든 중소기업 등에게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엔을 상한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업 지원금 사업 역시 아베 마스크처럼 입금이 늦어지는 등 계속해서 트러블이 발생한 상태였죠. 역시나 아베 마스크처럼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서비스 디자인 추진협의회인데 무려 769억엔, 원화로 8,877억에 해당하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가 배포한 마스크 예산에서 마스크 구매 관련 비용이 338억엔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이죠. 기사에 따르면 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는 도쿄 스키지에 있는 9층짜리 사무실 건물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자 입구에는 2층에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가 있다고 쓰여 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업무에 쫓겨 당연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서류로 작업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한창 바쁠 시기에 사무실이 닫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실체가 전혀 없는 유령 법인이었던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주간 문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기업은 국가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하청받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합니다. 즉 발주자인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외곽단체 설립에 관여하는 것은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낙하산이나 비리의 원상이 된다고 기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혈세가 투입된 769억엔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를 경유해서 도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체도 없고 활동도 없는 단체가 어떻게 엄청난 금액을 수주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만 한다. 아베 마스크도 338억엔의 수의 계약에 이어 또다시 불투명한 세금을 투입하다니 일본은 아주 썩었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죠. 일본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짐은 일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홋카이도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C19 대책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결제 문서 조작과 벚꽃 구경 모임 등 공문서 관리 부실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베가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 10일 C19 대책을 미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공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역사적 비상사태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의 일시 및 참석자, 회의록, 발언자와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그러한 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15차례 개최했는데 6회까지의 주요 발언만 실명도 아닌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아베와 강요들이 참석하는 연락회의의 경우에는 아예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베와 강요들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추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법은 왜 만든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총체적 난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실제 휴업도 아찔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4월 달에 20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14.7%로 폭증했습니다. 5월 수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75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잃어서 실업률이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지난 5월 30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 5월 29일 발표한 4월 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7만 명이 감소해 2014년 이후 최대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도 7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 서비스에서 노동자 수가 46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로 잡히는 숫자일 뿐,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에 따르면 일본에서 실제 휴업한 사람의 수는 97만 명보다 6배나 더 많은 597만 명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카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은 이제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의 오무라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미 도쿄와 오사카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오무라 지사는 나는 공표된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의료 붕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현재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의료 붕괴라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의 지난 5월 30일 기사 역시 일본은 의료가 붕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원래부터 의료 체계가 취약했는데 아베의 실체까지 겹치면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37.5도 이상의 발열을 검사 기준에서 제외했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검사 확충이 되지 않아 미각이 없어지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도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지지율이 폭락하자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정말 일본의 대응이나 해결책을 볼 때마다 가관 그 자체입니다. 더군다나 아베가 일본에 막대한 세금을 집행할 때마다 유령 법인이 자주 등장하기까지 하죠.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총력을 다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일본의 수뇌부들이 자신의 일속을 챙기는 모습은 빈축을 사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이런 점을 볼 때 일본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